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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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말에 살짝 춥긴 했는데 오늘부터는 춥더라고요. 다시 또 풀린다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10도 이상으로 낮 기온이 올라가서 봄이 올 것 같아요. 너무 아. 기대돼요. 아니 아침에도 춥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여기 걸어오는 길은 또 예. 약간 훈풍이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4월에 여의도에 벚꽃이 피면 그렇게 예쁘잖아요. 아유, 그날만 너무 기다리고 일을 나이가 하고 드니까 있습니다.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진짜로.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벌써 그렇게 돼. 네, 자 우리가 그 마음 모아서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이번에 한번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원 이상 보험에 보증보험을 가입해 둔 상태라서 단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 싹 해두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오늘로 10일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안 끝날 것 같은데 유가가 기름값이 여러분들 출근길 괜찮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싼 그 주유소 찾아서 이렇게 막 가보니까 길이요. 아니 줄이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막 계산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많이 기다리지 않는 주유소를 혹시 싼 주유소 찾아서 산말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오늘을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변호사님들이라서 좀 괜찮으신가? 어떠세요? 저 차를 자주 갖고 다니는 편인데 예. 이게 한번 채울 때마다 그 금액이 오르면은 그 차액이 상당히 커가지고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되고요. 맞아요. 제 주변의 분도 어디 이제 운전하고 어디 행사가 있었나 뭐 취재를 하러 갔더니 기자분이었는데 네. 줄이 너무 긴 데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뭐야 이래서 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일단 끼고 보지 그랬는데 주유소 줄이었다. 예, 그래서 어머. 넣고 왔다. 예. 은평 쪽에 좀 저렴한 데가 예, 있어서 예. 이게 저희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오른다는 뉴스가 있을 때는 약간 제가 체감되는 게 차를 많이 안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덜 막히는 거예요. 네. 막히는데도.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네. 이 언급을 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상승폭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외부 변수 때문에 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축류가 그래도 한 6개월분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이게 정유업계든 주유업계든 같이 정말 이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 이제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잠시 뒤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재명 대통령 재경부 산업부 에너지부 등 함께 해서요.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생중계로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100달러를 뚫었는데 150달러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원유 가격 인상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란에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불안정성이 우리에게도 여파를 미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코스피가 또 급락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의 변동성,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앞으로도 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참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취임하자마자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내란을 진압할 사명과 또 트럼프의 관세 그렇죠. 팔비틀기를 또 극복을 할 그런 책임.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란의 그 정세 때문에 이 또 경제 위기가 또 닥쳐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이재명 대통령 너무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동시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참 그래도 이 다행이다. 위기가 극복이 되고 국론이 하나로 모이고 또 대통령의 지혜와 예.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이 또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저는 내란의 밤도 생각해 보면요, 정말 1분 1초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대표 시절인데 만약에 그 유튜브 영상을 안 찍었다면, 내지는 그 지도자가, 야권 지도자가 자기 하나 보신하려고 과거에 그 어디죠? 그 12.12 때도 그 국방부 장관 노재현인가요? 그런 사람들 막 도망가잖아요. 네. 막 그런 것처럼 비겁하게 만약에 야당 대표가 처신을 했더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유, 할수 있을까요? 초토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초토화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고 예. 국민을 생각하고 또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능력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 위기가 물론 힘들지만 예. 그래도 좀 국민들께서는 마음을 좀 놓으실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기댈 그런 네. 안식처가 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와중에 트럼프는 유가 상승은 평화를 위해서 치러야 할 작은 대가다. 아, 아우. 모든 대가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미군이 희생도 이건 당연히 감내해야 될 것. 그러니까 바로 배런 트럼프 보내라고 하잖아요. 네. 자국민들도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그 예. 워딩이. 자, 이란의 핵이 제거되면 그 유가는 급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김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 문제로 귀결되는 예, 귀결을 시켜서 이 전쟁을 빠르게, 그러니까 뭐 레짐 체인지나 이게 아니라 빠르게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로 종식시키는 게 훨씬 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도 뭐 돈 많이 드는 전쟁 원하지 굉장히 않을 원하지 거예요. 않고 과거에도 비판을 많이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까 보니까 뭐 숫자가 한 번 쏘는데 뭐 수백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돈 많이 드는 전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좀 정리가 좀 근데 됐으면 저는 좋겠다. 요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새옹지마처럼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우리 인생사에 다 있듯이 모든 게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우리가 코로나를 오랜 시간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겪고 나니까 비대면 상황에서의 어떤 AI를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인화를 더 앞당기는 그런 기술 발전을 끌어온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 이란발 여러 중동 정세 때문에 이 석유와 관련된, 원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돼서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 석유에 관한 수입을 또 다변화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산업 구조를 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위기가 꼭 위기만으로 끝나지는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서 네. 이 국난을 잘 극복하는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5,155.16 찍고 있고요. 7.69%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시에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이 1,490원대로 올라섰다. 이러다가 1,500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 어떤 대안들이 도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또 X에 긴 글을 올렸는데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책임과 권력이라는 글을 먼저 남겼습니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포인트냐,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냐. 핵심은 검찰과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 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 선거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글에 썼어요.
자, 우리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100번 만번 맞다고 음. 생각했고요. 네.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게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이미 의견 수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게 이제 언론에서 좀 조망이 됐는데 민주당의 전체 입장이 아니고 물론 각각 개별 입장을 내실 수 있는데 이를테면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총장이라는 거 없을 수가 없어요. 헌법에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언급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정책 설계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갈 책임이 주권자가 선출해 주신 지금 민주당과 이 정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큰 틀에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다. 기본적으로 사필귀 정의더라고요. 제가 그냥 네. 이렇게 안팎에서 봤을 때 항상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정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한가운데 있느냐 이건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큰 틀에서 교통정리랄까요, 대통령의 또 어떤 의중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드러난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되기 전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 변호사님은? 근데 저는 사실 과거의 낡은 틀과 결별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낡은 틀이라고 하면 뭐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선악적 이분론이거든요. 그게 과거로 치면은 남북 대결이 있었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동서 갈등을 부추겼던 세력도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저는 비판은 충분히 받아야 되고 비판해야 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 전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분법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저는 그 개혁 조치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인의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투쟁적으로 좌표를 찍어서 어느 집단은 전체를 매도하는 전 이런 식의 접근법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충안고등학교 출신들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 피해를 지금 충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워낙 예민해져 있고 이게 검찰이라는 집단 자체가 좀 악마화되는 구조 속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설득과 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네. 그러면서 오로지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해체로 읽는 이런 그 흐름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이 있고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입장은 다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고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던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법무부를 공격한다든지 뭐 총리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시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이건 누구를 공격하고 비판을 그런 좌표찍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개혁의 어떤 필요성, 정책적 수용성의 관점에서 저는 논의하고 결정하고 설계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그 갈등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접근법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에도 또 이제 글을 X에 올려서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쭉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을 좀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 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이런 겁니다. 힘들더라도 더디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맞득치 않더라도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린 거예요. 이 맥락의 기류는 지금 올라와 있는 정부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정부안대로 통과를 좀 시켜달라 이런 당부로 들리십니까? 네, 저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데도 네. 대단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네. 대단히 많은 대안 제시가 있었고 그걸 녹여내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검찰 저도 대단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권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조직의 이익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그냥 몸소 체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수사 기소 분리돼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 움직임은 또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회가 저희가 온 거예요. 네. 정말 괘씸하죠. 정말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공중분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헌법에 있는 명칭도 못 쓰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개혁 대상인데 개혁 대상의 의견을 왜 청취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정치 검찰 이런 부분을 덜어냈을 때 그거는 그거대로 손질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구도를 어떻게 안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돼. 네. 뭐 하자는 거야. 라는 거는 사실 좀 이 대통령이 언급하신 외과 수술적인 정말 네. 피를 덜 흘리면서 정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혁명할 것 같으면 다 때려 엎으니까 그거는 용이한 수단일 수 있죠.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겠죠.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네. 여기 의견도 저기 의견도. 지금 서로 이 국면에서 다 자기만 맞다라고 해요. 다 자기만 맞을 수 없고 다 자기만 맞는 걸 봉합해가지고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전 대통령의 태도와 이 언급이 제일 이 국면에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뭐 이제 본인이 겪은 얘기 다 했어요. 성남 FC 뭐 등등. 아주 상세하게 예, 뭐 제3자 뇌물죄, 위증교사죄, 뭐 공선법도 나오고. 예, 공선법 예위 나오고.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걸로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의 판단은 이제 그 구더기 밉다고 장 못 담그는 방식은 안 된다. 뭐 저기 뭐야 장독대를 그냥 함부로 깨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 구더기 안 생기게 늘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된다. 얘기하셨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지금 어쨌든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면 검찰권이 오히려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정부와는 결국 검사들이 만든 것이므로 이거를 그대로 가면 검찰이 다시 또 부활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장의 모순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을 때 과거에 좀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해경 해체하고 1년 만에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네. 지금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검찰권을 쪼갰는데 더 커졌다는 지금 이상한 논리 모순이 그 안에 농축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검찰들한테 포섭돼가지고 사실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무능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전 둘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니까 오만하게 막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저는 선언적 메시지로 들었고 네.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검찰 해체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해체는 너무 쉽죠. 누가 와도 그냥 검찰청법 없애고 형사소송법 다 검사들 드러내고 다 도려내면 돼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개혁은 어렵죠. 네. 반발도 있고 저항도 있고 올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AS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한 번 한다고 될까요? 계속 구더기 안 생기도록 매일 가서 장독대 들여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정치질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정치 검사가 어떻게 컸죠?
윤석열 시대를 어떻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할 때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 시절에 그때 특수부를 다 늘려줬거든요. 그때 윤석열이 컸어요.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그러고 나서 또 언제 컸습니까? 대검찰청 앉힐 때 검찰의 주요 보직 8개 중에 7개를 특수부 일색으로 다 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확 비대해졌다기보다는 노무현 정부 아니, 그렇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사실 하나만 더 검찰, 마무리를 네. 지으면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깽판을 쳤잖아요. 음. 그거 안 바로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네. 그때 행정소송에서도 윤석열이 이기면서 그랬죠. 뜬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생기는 거를 장독대를 안 들여다봤고 음흠. 오히려 그 구더기를 키운 셈이죠.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책임론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고 음. 구더기가 생겼으니까 그냥 장독대를 부셔버리자. 네.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거에 그럼 방향이 어떻게 잘못됐냐? 네. 오히려 특수부를 확대하면서 형사부를 경찰대 출신들의 경찰들과 나눠 먹기를 한 게 지금의 이 형사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수부 개혁도 안 돼 있고 형사부 개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되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억울한 피의자를 만드는 정치 사건도 문제지만 정치 검찰도 문제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방송 한번 켜보시면 늘 이야기하는 건 정치 검찰 얘기밖에 없고 지금 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고 2차 피해를 받아가지고 범죄로부터 본인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그 현실 여기에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도 나오면서 예외적으로 존치 하냐 마냐 뭐 지금 검찰 시스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짤 거냐 이 논의는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정치 검찰 논의랑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 크게 검찰 해체하자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마치 정의를 독점하는 것처럼 지금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조적으로는 저는 올바른 논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 개혁 문제는 DJ 때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오래됐죠. 30년은 좋게 지난 이슈입니다. 그래서 DJ 때 가장 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996년부터.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 검찰이 또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쉽지 않아요. 검찰 출신들이 또 국회에 많이 있어서 입법 논의에서 늘 이제 안 되고 하고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소초인 검사들과의 검사와의 대화 생각하시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란 속에 윤석열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고 이 지난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건강한 그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 거냐, 그렇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찰개혁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해내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법률을 통해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뭐 함부로 이렇게 정치질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딱 법안이 왔는데 그 법안을 보니까 정부안이 너무 검사 중심이더라라는 게 이제 국회 법사위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장 변호사님은? 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엄청 제대로 따져보진 않고 언론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문제의식을 예. 접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재임용 제도 같은 것도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이제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검찰이 근데 피해자들. 옛날부터도 근데 예. 검찰이 직접 공소장 안 써서 와이프가 공소장을 더 잘 쓰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예. 잘 보여야 되고 또 예. 계장님들 거기 수사관들이 수사하고 검찰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의 90% 이상 검찰로 고소장 보내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핸들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경찰로 수사지 내려보내고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체되고 이랬던 부분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잘 보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검찰의 수사 권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소 유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저희가 실무에서 공소 담당 검사들 지금 이제 공소를 하는 검사들이 대단히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저연차를 또 보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한 거 아니거든요. 기계적으로 받아가지고 공소 유지만 하니까 실무에서는
검사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증인신문 써서 보실 수 있게 드릴게요. 그냥 읽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그렇게 파악해가지고 변호사만큼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못하니까 구조상 무능력 해서가 아니라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소 유지를 하는 건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절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백이 없어야 되고 지금 검사들이 검사 타이틀도 자기들한테는 좀 소중하니까 네. 공소청에 있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나가겠다는 거고 중수청으로는 이원제 하는 네, 것도 예. 그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했고, 예. 그랬는데 너네 그냥 있을 수 없게 할 거야. 선별할 거야. 재임용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가? 아하.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 보고 이제 접근해야 돼요. 예. 정치 검찰에 대한 단죄는 일단 1단계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제일 어려웠던 건 사실 수사 기소의 분리예요. 네. 그 저항은 정말 지금 오니까 어머 이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었어라고 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파고를 넘는데 말씀하신 대로 30년, 40년 걸렸던 거예요. 대통령을 검찰이 모욕하고 생방송 중에 그랬던 역사를 네. 우리가 지나쳐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자들의 수사 기소의 어떤 그 복합으로 인해서 아주 무소불위를 그거를 끊어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강론인 거예요. 네. 이걸 강론을 갖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거 원복되지 않아요. 이 큰 틀에서 제도가 이제 못이 박혔기 때문에 대통령의 문제의식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려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너무 나이브하니까 또 당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 얘기를 절박함에 많이 하시죠. 대해서는 예. 저는 정말 100% 공감은 하는데 방법론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사들도 뭐 비유하자면 의료과실로 처벌받는 의사들 있거든요. 물론 네. 처벌도 약해서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들 다 문 닫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수사 기소가 검찰에 독점되어 있던 것이 문제고 윤석열 같은 검사를 안 걸러낸 게으름이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은 뭐가 문제냐? 네. 기소권은 검찰에 독점시켜 놓고 수사권은 행안부, 네. 구수본과 경찰, 그렇죠. 중수청 거기에 네. 또 독점을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더 큰 독점이 문제니까 뭐 차악인 독점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도 독점이니까 또 그 폐해가 나오고 수사 단계에서도 독점돼 있으니까 또 그 폐해가 나오면 이중의 폐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해서도 네. 경수 완독이 되지 않도록 검찰이든 어느 기관이든 계속 견제와 균형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고 저도 그거거든요. 또 하나는 예. 수사 기소 독점도 네. 기소 독점도 지금 검찰에 대해서 기소 독점 얘기를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돼야 이제는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저는 네. 지금 경찰 수사 독점, 검사 기소 독점, 저는 심지어 검사들 중에 일정 직급 이상은 전 변호사 개혁 제한이나 피선거권 박탈도 저는 논의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일 빠진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치 수사만 너무 과잉대표되고 있고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 네. 우리들이 정말 고소장 써서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가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뭐 통상의 범주라고 생각하는데 신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보기엔 사실 이게 더 심각하다. 아니 이거는 정말 현장에 다 같이 우리가 가볼 수만 있으면 다 손잡고 가면 좋은데 이게 네. 사실은요 지금은 내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이웃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순간 네. 제 일이 됩니다. 경찰서에 들고 고소장 쓰고 가는데 경찰들이 하세월로 이거 처리를 안 해요. 왜? 수사 독점 상태로 지금도 운용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 송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지금의 문제도 심각하고 문재인 정권 때 부실하게 해놓은 개혁 때문에 전거 개혁이라 생각 안 하는데 이걸 되돌리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검찰 무슨 부활시키려는 거야. 이 프레임이 먼저 작동을 하니까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도 무슨 제가 욕먹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6년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고 네. 정말 여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더 큰 퇴행으로 가기 때문에 전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장 무한 책임을 지는 분이니까 전 그분의 뜻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제가 보기엔 한 1박 2일, 2박 3일은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당 공이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건다. 모든 것을 걸겠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이다. 맞아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선거 승패가 갈린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 4강 공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략 공천은 없다. 이런 입장까지 네. 밝혔습니다. 당 대변인인 네. 우리 그 장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일단 현장에 그 계셨어요? 들어가기 네. 전에 이제 준비할
때부터 직전에 이제 그리고 쭉 질의응답까지 받는 과정에 이제 옆에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을 정확하게 청산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네. 거기에 기생하고 편승하고 있습니다. 국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로지 민주당 비난하고 욕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야 코스피 6천은 윤석열도 할 수 있었어라는 망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잘하겠다는 거예요. 사무공천하겠다는 거예요. 낙하산하고 부적격자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국면에서 좀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이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네. 본인의 세를 구축하고 싶은 개인 욕심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전략공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네. 내 기득권을 나부터 내려놓겠다. 저는 이제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볼 때 항상 인상 깊. 저도 그냥 흐릿하게 있던 기억을 한 당원분이 얘기해줘서 환기가 됐던 게 있는데 더컷 유세단이에요. 덕헌 유세다. 아,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본인은 일단 뭐, 컷오프가 돼요. 그렇죠. 본인은 못 나가요. 본선행 티켓을 해도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런 정신이 10분 발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마 이런 표현도 썼는데 헌정사상 가장 빠른 후보를 국민들께 내보이겠다. 네, 4월 20일. 속도전은 반드시 내겠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예. 그래서 평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소확행 공약, 특히 체감될 수 있는 거 전국을 돌면서 네. 다 수집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최고위를 일주일에 2번 하는데 민주당은 3번을 해요. 월수금. 네. 그 중에 최소 한 2번 정도는 그냥 뭐 부산, 대구 이런 광역 도시 말고 진짜 최근에는 서산도 다녀오시고 이번 네. 주 수요일에도 되게 이제 자웅보수로 가야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권자분들이 여당 지도부가 처음 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고위도 우리 동네에서 개최한 건 처음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해서 국민들 마음을 더 얻고 싶다 네. 이 말씀 드립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초단체까지도 샅샅이 지방선거 국면에 현장 최고위를 하면서 지역의 민원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당 대표가 들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덕헌 유세단 기억하죠? 제가 현장 라이브로 갔기 때문에 예 그때 재밌었습니다. 선거 캠페인은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 그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보통은 탈당을 이해찬 하죠. 대표. 그러면 이해찬 대표님. 네,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기간 안에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어제 저녁 늦게 상당히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공천 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당원은 물론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일이다라고 오세훈 시장을 저격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기 이제 윤리위 또 들어가겠죠. 윤리위 당을 희화시키면 징계 정치. 징계 사안이니까 그 징계를 또 아주 잘하기 때문에 아주 중독적인 맛이거든요. 예. 또 할 가능성도 예. 열려 있다라는 어. 생각이 들고 또 법원에서 네. 또 바로 잡겠죠. 뭐 그런 배현진 의원 사례처럼.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당이 엉망인데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거의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형국이고 한쪽에는 한동훈, 한쪽에는 오세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의 그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적대적인 공생이 아니라 네. 적대적인 공멸 관계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도 현역 시장이기도 하고 저 오세훈 시장 빼면은 나갈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후보도 윤희숙 전 의원하고 뭐 이상규 씨인가 네. 프로 징계 청원러 있어요. 네. 매일 그거 하러 다니는 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서 뭐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되더라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거의 선거를 포기한 정당, 네. 선포정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선포정. 선포정이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장동혁의 대리인 입장에서 상당히 무슨 뭐 질서 운운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마주 달려오는 기차거든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빵 하고 부딪히겠죠. 둘 중에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타격을 입고 이제 끝이 나는 걸 텐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D-86이에요. 네. 민주당은 저렇게 광역단체장들부터 착착착 진도를 빼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검찰개혁에 관한 그 이슈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어떤 정책 이슈보다도 그냥 지리멸렬인 거예요. 네.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2년 전에 썼지만은 이거는 뭐 제가 썼을 때 보수의 종말 단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계가 더 빨리 찾아왔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회생 불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1시간 전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2018년 4월 때도 그때 이제 그 도보다리 회담 있고 막 이럴 때지 않습니까? 이제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 2018년. 남북 관계를 막 풀어갈 때 그때도 그랬다. 저 이제 때는 이런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 근데 나. 그 얘기를 하면서 안 될 선거에는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다. 아, 이렇게 그러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발 빼고 오세훈도 발 빼는 거를 보니 서울시장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닌가라고 사실상 민주당 승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글을 올렸어요. 홍준표 그러니까요. 시장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네. 정확하게 이제는 당에 뭐 얽힐 일도 없고 자기가 그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쭉 지켜봤던 거 봤을 때 너무 오세훈 시장은 꾀돌이다. 당이 잘 나갈 땐 딱 자기가 그거에 얹어가지고 자기 누릴 걸 누리면서 지금은 사실 오세훈 시장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별로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 본인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추대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당이 그러면 쇄신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뭐 얼마나 이 국면에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본인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이 높을 때 저는 지금 프로 발뺌러들 지금 안철수 예. 뭐 이 의원 얘기하고 예. 그렇지만 전 정말 눈길을 끄는 건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기도 해요. 네, 싹 빠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진짜 선당후사의 자세가 정말 이 당 구성원들에게 전 1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 나 지금 나가면 되지도 않을 건데 그냥 뺐지만 날아가는 그런 위험 부담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기 여태까지 정치는 왜 그러면 윤석열 엄호하고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다시금 막 이렇게 환기가 되다가 지금 근데 지역구도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도 없고 거기에 네.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가를 자당의 구성원이었던 분한테 듣는 거야. 너네 눈치 게임이나 하고 너네들은 정말 이해타산적이다라고 일가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요. 아니 근데 은퇴당한 홍준표 시장한테 저런 저격을 받을 정도면 네. 은퇴 더 해야죠. 제가 볼 때 은퇴 당한 사람한테 네, 저런 더. 막말로 인식이 되는 네. 참 홍준표 시장이 원래 신뢰 있는 메시지를 못 냈는데 그동안에 네. 이게 다 상대적인 것 같아서 전 오세훈 시장의 현 주소가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도 보시면은 오 시장이 뭐 중대 결단하겠다 무섭나요? 전혀 중대 결단 안 무섭거든요. 네. 거기다 한동훈 대표가 토크 콘서트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것과 유사해 보여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셀럽 정치인데 이 셀럽 정치는 결국에는 자기의 이권에 따라 가지고 내 팬들하고만 곡감만 빼먹겠다 이제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구력이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저게 지금 장동혁 체제에는 기대가 없고 저걸 유일하게 바로잡는 방법은 당내의 반대파, 비주류 네. 여기서 민심을 등에 업어가지고 장동혁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한동훈이나 오세훈 이 두 분이 아무런 민심의 소구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무섭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민심을 등에 업지 않은 비주류는 당에서 다 말라 죽는 겁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의총 열고 선거 승리 방안과 당 노선 변경을 위한 끝장 토론을 네. 한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제 오늘 결정. 근데 끝내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안 할까요? 저는 그럴 뿐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등록은 할 것 같고요. 막판에 하지 않을까. 밀당 왜냐하면 밀당. 지금 아마 당권에도 좀 마음이 기울어져 그렇죠. 있는데 예.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거는 예. 선택지에 아마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든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찍소리는 한번 내봐야 되는 거 어, 아닙니까? 찍소리. 어떻게 보면 예. 그냥 겁박당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너 오세훈 꼼짝마. 너 복면가왕으로 너 가왕처럼 너 가면 쓰고 앉아 있어. 우리가 새누리에서 너랑 대격하러 1대1 구도 만들 거야. 그럼 누구한테 치명타인? 오세훈한테 치명타인 구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는데 나 안 나가 보면 어쩔래 그랬더니 또 이 오합지졸 하는 거 보세요. 아 너무 업무가 밀려가지고 연장합니다 시간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정현 위원장은 야 꼼짝마 오세훈 너 까불지 마. 어. 우리 공당의 기강을 세우는 걸 보여주겠어. 뭐 예. 이런 거 완전 오합지졸. 오늘도 예. 긴급 의총 의미 있으려면 단 하나의 카드밖에 없어요.
장동혁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까요? 안 그냥 하겠죠. 말로만 할 거예요. 말로만 메이크업 할 거예요. 거기 네. 국민들이 속지 않아요. 네. 대안과 미래도 손 놓고 있고 야 우리 이제 더는 노터치. 나 너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이렇게 완전히 지금 수면 아래로 다 가고 있어요. 네. 오늘 의총도 의미 없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저는 참 진짜 아니 예. 국민의힘 잘하는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 징계하는 거 이거 징계? 잘하는 거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예. 그 예를 들면 윤희숙, 이상규 붙어가지고 좀 마이너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후보 경선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한 명 뽑고 그걸 하면 돼요. 후보 교체. 한덕수 때도 교체할 날 있잖아요. 이번에도 교체를 또 하면 돼요. 오세훈으로 교체하면 되죠. 아니 너무 희화화시켜서 희화가 말씀하시는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잘하는 거를 하면 되고 지금도 네.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데 예.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국힘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끝나는 걸 끝장 국힘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회의를 길게 하는 집단만큼 무능한 집단이 없어요. 네. 회의라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수단인 거지 회의만을 끝장으로 하는 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의감만 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좋아하는 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고 네. 본질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끝장 토론을 하고 끝장 회의를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헛심만 쓰는 거다. 허업이에요, 허업 제가 볼 근데 때. 지금 보니까 이제 대구만 하더라도 9파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강남구청장 후보는 15명이 하겠다고 나서고 양지에만 있고. 다 모이는 그렇죠. 거죠. 이제 포항시장도 11명. 이렇게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작 서울시장 그다음에 경기지사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험지로 불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 기근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공당으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예. 심지어 좀 안 될 때는 네. 지금 기사 보면은 탈당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그렇죠. 기초의 예. 의원들은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러시 탈당 러시가 일어나나요? 그것까지는 거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정말 뭐 포항, 예. 대구, 경북, TK 뺀 나머지 지역은 아마 탈당도 임박해서는 엄청 있을 겁니다. 이 기초자치 차라리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차라리 해서 낫다는 돌아서 거죠. 다시 들어오겠다. 차라리 그럴 수 있을 흰색 거예요. 유니폼 입고 다니는 게 이승이 나을 수 낫겠다. 있다. 빨간색. 예, 예. 지금 아니 그게 근데 지금 국민의힘. 문제는 뭐냐면 광역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광역 의원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좀 출마하면 재선이 안 되니까 다 지금 기초로 하향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초는 이제 3명 뽑는 선거구는 뭐 2명까지도 될 수가 있으니까 가번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다는 건데 지금 이게 어디서 문제냐면 출마자들은 당선을 목표로 뛰니까 구인난인데 지도부는 당권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당선에 관심이 있고 누구는 예. 당권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네. 서로 엇박자고 바라보는 평면이 달라요. 시선이 다르네. 시선이 달라. 예.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한 예. 지붕 네 가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다시 살릴 방법이 없고 아마 이정현 위원장도 자존심 있으니까 그 끝까지 강하게 갈 거거든요. 예. 마주 달리는 기차가 예. 이제 부딪힐 지경이다. 그러면 보는 이정현 거죠.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징계한다고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세훈 시장 뭐 원칙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예. 복면을 예. 원래는 후보들 많으니까 여러 개 사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복면 2개만 있으면 돼요. 윤희숙, 그 이상규. 이상규. 둘이 복면 써가지고 그냥 원래 플레이오프식으로 그것도 이상하게 짜서 했는데 기득권을 오세훈 시장한테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승전이에요 그냥. 코리안 시리즈로 바로 직행합니다. 네. 팀이 없어가지고. 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하나하나 선거구가 의외로 많아질 수 있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항상 어제도 정정일 대표 강조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낮게. 더 낮게. 저희가 대구 최고위 할 때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이제 갔었을 때 예. 거기서 정치하시는 분들 진짜 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타이틀 걸고 그 험지에서 하시는 분들 진짜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데 기류가 좋다라고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하지만 이긴다까지 이거는 확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 지형이고 지역 구도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균열을 내야 되는 거면 진짜 더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는 저도 임박하면은 당연히 결집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의 찐 이 지지층이 실망하면 민주당 지지하기보다는 선거 이 국면에 안 나오실 가능성이 네. 더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저희를 뽑아주셔야 지금 효능감 느끼고 계시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도 네. 제가 한 기자 이야기 들었는데 부정선거를 막 틀면서 유튜브를 틀면서 이 기사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네. 꺼달라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 택시 기사분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일은 잘하지라는 게 지금 기른데 아, 부정선거 론자도. 론자로 이재명이 일은 잘하지. 일은 잘하지까지 됐으면 이제는 그러면 정말 행정부를 뒷받침해주는 지자체 지방선거에는 민주당 한번 우리도 찍어
줘보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저희가 진짜 비판하지만 네. 정확하게 혼내주실 수 있는 유권자는 TK에 계시는 거예요. 대구 시민분들이시고 네. 경북 도민분들이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 내려주셔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 그 장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큰 정말 말씀이십니다. 네. 예.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도 TK에서 네. 회초리를 민주당 한번 국힘에 대해서 세게 한번 네. 들어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않겠냐.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호남은 민주당이 제대로 못할 때 회초리를 세게 들어서 늘 심판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구 경북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국민의힘 정신 차리게 정말 죽비를 한번 아 세게. 근데 그거는 말씀을 안 돼요?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네. 정신을 차리면 안 됩니다. 아, 저는 그래요? 그냥 아예 퇴출시키는 심판, 압도적 퇴출시키는, 심판, 압도적 퇴출 심- 심판.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 또 돌아오면 무서워요. 큰일 나. 또 정신이 어, 깔까닥하니까 저는 이제 정말 TK 지역 너무 중요하고 대통령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지지율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정부 관계자들 네, 네. 다 애써서 함께 만든 성과인데 이제는 민주당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원팀, 정말 이렇게 막 자꾸 자기 플레이, 자기 장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지방선거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뛰어야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정신 어차피 못 차리니까 저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엄청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은 쇄빙선의 사명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도보수 확장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중도보수 국민들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표를 어디 줄 데가 없는 데다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을 안 좋게 봤던 분들도 이제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내 표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그 표를 받아서 그 민심을 가지고 더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TK 선거에 더 집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전 TK에 계신 분들도 저는 그 민주당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쇄빙선 역할에 힘을 더 모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것은 후보 검증입니다. 예, 좋은 후보를 그렇죠. 내야 돼요. 반드시 그냥 얼레리 벌레리가 아니라 좋은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또 매우 훌륭한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뜨거운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더 살랑살랑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